셀레스티얼 타워의 펜트하우스 볼룸은 지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울의 밤을 굽어보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마치 별무리를 훔쳐온 듯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와 재단이 잘된 턱시도 사이를 유영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군림하는 셀레스티얼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 현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 그리고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자 강태준 회장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옅은 안개와도 같았다. 최고급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짙은 남색의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장식품, 강태준의 트로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재능, 그녀의 자아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질식해가고 있었다. 역시 강 회장님이야. 이번 프로젝트 타이탄건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 무리의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이 강태준을 둘러싸고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강태준은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칭찬을 만끽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 대신 지배욕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180cm가 넘는 키에 군더더기 없는 몸매,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곧 법이라도 되는 듯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고 그 성공을 이룬 것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그런 확신에 찬 모습에 더욱 열광했다. 서연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프로젝트 타이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 그녀가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기획이었다. 적대적 M&A의 위기에 처한 경쟁사를 역으로 흡수하는 복잡하고도 대담한 전략. 그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 분석 자료를 만들어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단 이틀 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준의 유일한 적수이자 넥서스 홀딩스의 회장 권희진이었다. 권희진은 강태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강태준처럼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칠흑 같은 어둠처럼 깊고 묵직했다. 그의 검은색 슈트는 마치 그의 일부인 듯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냉철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권희진을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류층 파티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그것도 자신과 동등한 레벨의 경쟁자를 내쫓는 것은 불가능했다. 권희진은 강태준의 굳은 표정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듯 가볍게 즐기며 서버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의 등장은 파티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권희진의 시선은 곧장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강태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그 옆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아니,
정확히는 강태준의 화려한 빛에 가려진 그림자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준을 연구해 왔다. 그리고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의 병적인 오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강태준의 또 다른 소유물에 흥미를 느꼈다. 서연은 권희진의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시선이었다. 탐욕이나 소유욕이 아닌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눈빛.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다. 권희진은 그녀의 평온한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와 뛰어난 지성을 직감적으로 읽어냈다. 그는 강태준이 보석을 진흙 속에 처박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강태준의 연설 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의 화려한 소개와 함께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볼륨하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셀레스티얼 그룹의 창립 기념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연설은 거침없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셀레스티얼 그룹이 이룬 눈부신 성과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타이탄을 언급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타이탄의 성공은 우리 셀레스티얼 그룹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철주야 노력해준 우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전략을 믿고 따라준 훌륭한 팀 덕분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태준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그는 전략기획실의 박 이사, 재무팀의 최상무 등 실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의 칭찬은 관대했고 그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났던 사람들, 그녀가 설득했던 이사들, 그녀가 밤새워 검토했던 서류들,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태준은 잔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저의 곁에서 항상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아니, 저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준 저의 훌륭한 비서팀과 임원진에게 돌립니다. 셀레스티어를 위하여. 사람들은 환호하며 셀레스티어를 위하여를 외쳤다. 그의 연설 어디에도 아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는 심지어 형식적인 감사조차 표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서 있는 방향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무시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성공 신화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저 그가 베푸는 부를 누리며 조용히 존재하는 인형일 뿐이라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의 미련도, 더 이상의 고통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히 짓밟고 이용하는 것을 견뎌왔다. 자신의 능력을 도둑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킨다는 어리석은 명분 아래 침묵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모욕의 순간은 마지막 한 조각의 인내심마저 끊어버렸다. 권희진은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잔인한 오만함과 한서연의 미동조차 없는 반응을 동시에 관찰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적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권희진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승리자처럼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는 마침내 창가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도착한 유력 정치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소지품을 챙기듯 서연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았다. 김 의원님, 늦으셨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강했고 거의 폭력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김 의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평온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연기력을 만족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이런 파티를 아주 좋아하죠. 안 그런가, 여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대답을 강요하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여보.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실려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강태준은 아내의 순종적인 대답에 만족하며 다시 정치인과의 대화에 몰두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허리에 감긴 남편의 손을 느꼈다.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소유의 낙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화려한 세장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연회장을 가로질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권희진에게로 향했다. 권희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읽기라도 한 듯 아주 천천히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조롱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와 인정, 그리고 어쩌면 제안의 신호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완벽한 안주인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리무진의 실내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파티에 여흥이 남은 듯 시가향을 피웠고 그 매캐한 연기가 한서연의 섬세한 드레스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셀레스티얼 타워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을 향해 솟아오르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가깝지만 멀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광활한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재킷을 벗어 던지며 곧장 홈 바로 향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탈 잔에 진한 호박색 위스키를 따르며 얼음을 부딪혔다. 오늘 밤은 완벽했어. 모두가 내 발 아래 있는 기분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줄 메아리가 필요했을 뿐이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독백을 들어줄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짜증이 어렸다. 할 이야기? 이런 완벽한 밤에 무슨 불평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혹시 보석이라도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면 다음 달 파티 드레스가 걱정돼? 말해봐. 내가 해결해 주지. 그에게 아내의 불만이란 고작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오늘 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다. 당신은 프로젝트 타이탄의 모든 공로를 당신의 팀에게 돌렸죠. 그 전략을 밤새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깟 보고서 몇 장 써준 걸로 유세라도 부리는 건가?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이 한 모든 것은 결국 강태준의 이름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게 당신의 존재 이유고,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주지 않았나? 그런데도 감히 불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서연,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졌을 때 내가 당신을 걷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길거리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었겠지. 그런데 감히 내게 모욕을 운우네? 서연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 남자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번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명확한 확신만이 남았을 뿐이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군요. 본다? 내가 왜 당신을 봐야 하지?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순종적인 세장에 갇힌 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복종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검은색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블랙카드를 뽑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서연의 발 앞에 내던졌다. 카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경박한 소리를 냈다. 자,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그걸로 부족했다면 말하지 그랬어. 원하는 만큼 긁어. 명품 가방이든 차든 뭐든 사. 당신은 그저 내 돈을 쓰면서 조용히 내 옆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전부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내 방으로 돌아가. 강태준은 위스키 잔을 비우며 명령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자 그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버린 잔인한 행위였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다. 늘 그랬듯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도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강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뭐야, 그 표정은. 당장 울고 사과하지 못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에 카드를 줍는 대신 몸을 돌려 거실 옆에 있는 자신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딜 가?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재 문을 열었다. 강태준은 불안감에 휩싸여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그녀의 서재는 그가 선물한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서연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잠긴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강태주는 그녀가 이혼 서류라도 꺼낼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을 준비를 했다. 뭐 위자료라도 챙겨서 나가시겠다? 꿈깨. 난 내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가 빈정거렸다. 서연은 대답 없이 서랍에서 두툼한 가죽 바인더를 꺼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인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이혼 서류는 당연히 청구할 거예요. 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녀가 바인더의 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대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빽빽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선명한 고딕체로 밝혀 있었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잠재적 재무 위험성 및 유동성 위기 분석 보고서. 강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로 다가가 첫 장을 넘겼다. 그의 손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셀레스티얼 그룹의 심장을 해부한 칼날이었다. 서연은 지난 3년간 강태준이 무시하고 방치하는 동안 그의 제국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모든 부패와 비리,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강태준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 지원 내역, 그리고 그가 무리하게 추진한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부채와 현금 유동성 위기가 정확한 수치와 증거 자료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몇 명만이 알고 있거나 혹은 그조차도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걸 네가 어떻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그저 아름다운 얼굴과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배경을 가진 장식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의 최고 애널리스트도 만들어내기 힘든 수준의 치밀하고 파괴적인 분석이었다. 당신은 나를 이 펜트하우스에 가둬두면 영원히 당신의 소유물로 남을 거라 생각했죠.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에서 보고서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앗아 들었다. 당신이 밖에서 내 공로를 훔치고 나를 모욕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제국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보고서를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당신은 오늘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어요. 강태준 씨.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감히 당신을 떠날 용기조차 없다고 믿었죠. 당신은 나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건 고작 신용카드 한 장뿐이라고 했죠. 서연은 가방을 닫고 그를 지나쳐 서재문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붙잡지도 막아서지도 못했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섰다. 만약 이 보고서가 당신의 유일한 적수인 권희진 회장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서연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이혼 조정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날카로웠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서연과 강태준이 마주 앉았다. 서연의 곁에는 냉철한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강태준의 곁에는 셀레스티얼 그룹의 법무팀 에이스들이 배석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후회나 미련 대신 감히 네가 라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대체 얼마지? 강태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거만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내 안의 노릇을 한 대가로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했나?
원하는 액수를 말해. 적당히 맞춰주지. 그는 서연이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의 변호사가 대신 나섰다. 강 회장님, 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닙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강태준의 변호인단 앞으로 밀어냈다. 우리는 혼인 기간 중 한서연님의 기여로 인해 창출된 그룹의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성공 보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역이. 웃기지 마. 강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기여? 저 여자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기여를 운운해. 내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파티나 즐긴 것 말고 한 게 뭐냐고. 그의 분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의 영역인 경영을 언급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서연이 단지 이혼을 빌미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싸늘했다. 당신은 내가 쇼핑을 할 때 어느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서 당신의 경쟁사 임원을 만나고 있었는지 모르죠. 당신이 파티를 즐기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파티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 당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지도 기억 못할 테고요.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어젯밤 나에게 던진 그 보고서. 내가 3년간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물이죠. 당신은 그걸 내 손에 직접 쥐어줬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어젯밤에 그 치명적인 보고서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깟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비웃었다. 그 보고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회사 기밀이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것 같아? 오히려 널 업무상 배임과 기밀 유출로 엮어 넣을 수도 있어. 변호사들, 내 말이 맞지? 그의 변호인단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연을 압박할 법적 논리를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다. 강태준은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한서연,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적당한 위자료를 손에 쥐어주고 조용히 보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겠다면 넌 대한민국에서 2번 다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넌 아직 절반도 몰라. 그의 협박은 지독하게도 현실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언론과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정은 결렬된 것 같군요. 법정에서 뵙죠, 강태준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어리석은 년. 넌 곧 내 발밑에 기여와 용서를 빌게 될 거다. 서연은 로펌 건물을 빠져나왔다. 강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혼자서 거대한 셀레스티얼 그룹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보고서를 진짜 무기로 만들어줄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가 복잡한 심경으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권희진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일정을 알았는지 서연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강태준과의 협상은 어땠습니까? 그가 차창을 내리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겠죠. 그게 강태준이니까. 권희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차문을 열었다. 타시죠. 당신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었고 이 남자는 강태준의 유일한 적수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되어 있었다. 권희진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강태준과의 법정 싸움,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유능하지만 셀레스티얼의 법무팀은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데 특화된 자들입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불법 증거로 낙인 찍힐 겁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강태준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예상 반박 논리와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은 나를 감시했군요. 감시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권희진이 수정했다. 나는 내 적수를 분석하고 그의 약점을 파악하죠. 그리고 오늘 나는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가리켰다. 당신의 보고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휘두를 명분이 약해요. 버림받은 아내의 복수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동정을 얻을지는 몰라도 법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명분을 주시겠다? 권희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그리고 언론의 방패를 제공하죠. 당신은 강태준을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고 나는 당신을 보호할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불확실한 동맹에 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죠? 권희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셀레스티얼 타워의 꼭대기에 꽂혀 있었다. 강태준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오래전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내 아버지를 배신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닙니다. 내게는 숙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번에 그의 눈에는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빛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한서연 씨, 당신은 내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논리적이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계약 결혼 말이군요. 그녀가 상황을 정리했다. 강태준의 아내가 그의 유일한 적수인 권희진의 아내가 된다.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강태준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겠군요. 그 이상입니다. 권희진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더 나은 상대를 선택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당신의 보고서,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전 부인의 한 맺힌 폭로가 아니라 넥서스 홀딩스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파트너가 셀레스티얼 그룹의 비윤리적 경영을 고발하는 공익 제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보고서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도록 만들 모든 법적 장치를 제공할 겁니다. 이것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돈 몇 푼에 떨어져 나갈 존재로 취급했지만 권희진은 그녀를 자신의 제국을 함께 운영할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와 능력을 되찾을 기회였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권희진은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파트너십 계약서이자 혼전 계약서였다. 나는 당신에게 넥서스 홀딩스의 전략 고문직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지분과 권한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서연 씨. 나는 당신의 재능을 원하고 당신과 함께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태준은 당신을 장식품으로 취급했지만 나는 당신을 전사로 대우할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내시겠습니까?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닌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신뢰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죠. 한서연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방음이 잘 되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권희진이 제시한 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단순한 혼전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기업이 합병을 앞두고 작성한 전략적 제휴안에 더 가까웠다. 서연은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씹어 삼키듯 분석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 계약서가 파격적일 정도로 유리하다고 평했다. 권희진은 서연이 강태준에게서 받아내야 할 정당한 재산 분할 소송을 넥서스 홀딩스의 법무팀이 전담하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비용까지 넥서스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완벽한 방패였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머문 곳은 법적 보호 조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별첨, 파트너십 및 권한 위임 섹션에 집중했다. 권희진은 그녀에게 넥서스 홀딩스 회장 직속 전략기획 고문이라는 직함을 제안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그녀가 셀레스티얼 그룹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과 프로젝트 팀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사권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두뇌를 원했다.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권희진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재능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포장했지만 권희진은 그녀의 재능이 마음껏 날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연이라는 잊혀진 천재의 부활을 위한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3년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장에 가두고 총애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웠다. 그의 총애는 그녀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그녀의 자아를 말살하는 독이었다. 하지만 권희진이 제안하는 총애는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고 그녀의 판단에 대한 무한한 지원 약속이었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권희진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계약서 검토를 마쳤으며 몇 가지 수정 조항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래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주도자가 될 생각이었다. 약속 장소는 넥서스 홀딩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권희진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과시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권희진의 집무실은 극도로 절제된 기능미와 차가운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심장부를 내려다보는 통유리였고 다른 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책들과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다. 권희진은 그녀를 책상 앞에서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놓인 심플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 테이블에는 서연이 수정사항을 요청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의 수정안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주눅들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보호를 받는 인형이 되기 위해 강태준의 세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권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붉은 펜으로 수정한 조항을 가리켰다. 저는 전략 고문이라는 애매한 직함 대신 신사업 전략 본부장이라는 실질적인 직책을 원합니다. 그녀는 권희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강태준에 대한 복수를 원하고 나는 내 능력을 증명할 무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치하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는 방패 뒤에 숨어 조언이나 하는 역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최전선에서 직접 칼을 휘둘러야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추가한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셀레스티얼 그룹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신사업 아이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강태준이 소홀히 하고 있던 바이오테크 분야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독점하고 있다고 믿는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틈새였다. 그녀는 이 두 프로젝트를 이끌 전담팀의 구성과 예산 규모까지 명시했다. 당신은 나에게 총애를 약속하셨죠. 서연이 말했다. 만약 당신의 총애가 강태준의 그것과 다르다면 나에게 보석이나 드레스가 아닌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실탄과 병력을 주십시오. 나는 명예뿐인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2배로 불려줄 수 있는 동업자가 될 겁니다. 권희진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강태준의 아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통찰력을 지닌 냉철한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에게 더 큰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권희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군요, 한서연 씨.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제공하려 했던 것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연이 수정한 모든 조항에 자신의 이니셜을 기입하며 승인했다. 그는 서연이 요구한 예산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추가로 적어 넣었다. 이 정도면 당신의 군대를 무장시키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다. 나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강태준이 당신을 얼마나 어리석게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넥서스 홀딩스의 신사업 전략본부장 한서연 씨. 권희진은 그녀에게 만년필과 함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 서연이 서명할 차례였다. 서연은 떨림 없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과 직함이 적힌 곳 아래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힘주어 써 내려갔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의식이자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서약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권희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나의 파트너. 서연은 그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뜨거운 야망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뇌생남녀의 가장 위험하고도 완벽한 동맹의 악수였다. 서연은 창밖의 셀레스티얼 타워를 바라보았다. 이제 곧 저 거대한 탑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강태준과의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서류상의 정리는 간단했다. 강태준은 한서연이 감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진 그 치명적인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서연이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존재였다. 마지막 법적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강태준은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그늘 없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군.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잉크가 마른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네고 묵묵히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침묵을 강태준은 패배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멋대로 해석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 후 대한민국 재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가십성 연예 뉴스가 아니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공식 홍보 채널과 모든 주요 경제지를 통해 동시에 발표된 소식이었다. 속보, 넥서스 홀딩스 권희진 회장, 저명한 재무전략가 한서연 씨와 전격 결혼 발표. 헤드라인은 짧지만 파괴적이었다. 이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떠난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여배우의 프로필을 검토하며 서연이 곧 돈이 떨어져 자신에게 비굴하게 연락해 올 것이라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당장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헤드라인에 고정되었다. 권희진, 한서연, 결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호박색 위스키가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쏟아졌다. 이게 무슨, 그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수인 권희진의 여자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연과 권희진이 자신을 향해 날린 가장 치욕적이고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이 그에게 보여줬던 그 보고서가 권희진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 배신자년.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집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그가 서연을 감히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얕잡아 보는 동안 그녀는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낸 것이었다. 서울의 모든 사교계와 경제계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권희진과 한서연의 결혼식은 극도의 보안 속에 조용히 치러졌다. 장소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홀딩스 소유의 프라이빗 가든 하우스였다. 하객은 양측의 변호사와 핵심 임원 몇 명이 전부였다. 서연은 3년 전 강태준과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제물처럼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영혼 없는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때 강태준은 그녀의 손목을 소유물처럼 거칠게 움켜쥐고 식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쌌지만 그녀는 가장 초라했다. 하지만 오늘 권희진과의 결혼식은 달랐다. 그녀는 풍성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의 지성을 강조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정장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권희진은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준 후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건넸다. 서연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상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닌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으로 제작된 명패가 들어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 신사업 전략 본부장 한서연. 그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권희진의 절대적인 신뢰이자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다. 강태준은 당신을 화려한 세상에 가둬두고 총애라고 불렀지만 권희진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총애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쏘아 맞힐 수 있는 무한한 화살.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의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그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것은 뜨거운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철보다 차갑고 다이아몬드보다 견고한 두 전략가의 완벽한 동맹이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멀리 안개 속에 강태준의 셀레스티얼 타워가 마치 무너져가는 바벨탑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연의 넥서스 홀딩스에서의 첫 출근은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권희진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되고 오직 기능성과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갔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요청한 최고 사양의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을 안겨주었다. 그것들은 그녀를 치장하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권희진은 그녀에게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와 그녀가 직접 스카우트한 소수 정예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신사업 전략 본부팀을 선물했다. 이것이 권희진이 말한 총애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출근한 첫날 아침, 권희진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단 한 장의 메모를 전달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예산은 한도가 없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K, Y, J. 서연은 그 메모를 잠시 바라보았다. 3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심장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첫 공식 회의는 바로 그날 오후에 소집되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최고위 임원진이 모두 참석한 긴급 전략 회의였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기대감, 그리고 노골적인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넥서스의 창립 멤버이자 재무를 총괄하는 박 전무의 눈빛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는 권희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지만 갑자기 나타나 회사의 핵심 전략을 책임지게 된 회장의 새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분풀이를 위해 권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본부장님, 회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계십니다만 박 전무가 운을 뗐다. 이 자리는 넥서스의 미래가 걸린 곳입니다. 감정적인 복수심이 아닌 냉철한 데이터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은 정중한 말투로 포장된 명백한 도발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희진은 미동도 없이 그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어떻게 보호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권희진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하지만
전무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에게 감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 지난 3년간 저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셀레스티얼 그룹의 핵심 데이터를 분석해 왔으니까요. 그녀가 스크린에 첫 번째 차트를 띄웠다. 그것은 셀레스티얼 그룹의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분석한 그래프였다. 임원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론에 공개된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숨겨진 부실과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자료였다. 강태준 회장은 지금 프로젝트 타이탄의 성공에 도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끌어쓴 단기 차입금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짚어내는 숫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억눌렸던 재능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의 제국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는 모든 자원을 타이탄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넥서스가 새롭게 진출해야 할 두 개의 시장, 바이오테크와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상세한 분석이 나타났다. 바로 이 두 분야, 셀레스티얼이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이 시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강태준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막느라 이곳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 전무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전처의 감정적인 폭로였지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셀레스티얼 그룹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단순히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 그 자신보다 셀레스티얼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로 바이오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비밀리에 인수하고 2단계로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연구소와 독점 계약을 맺는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 두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면 셀레스티얼은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우리와의 출혈 경쟁에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그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서연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의 그 차갑던 박 전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본부장님, 이 계획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승인이 모든 시선이 다시 권희진에게로 향했다. 권희진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 전무가 아닌 회의실의 모든 임원을 향해 선언했다. 내가 한서연 본부장에게 총애를 약속한 것은 그녀에게 값비싼 보석을 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한 본부장이 제시한 모든 계획은 오늘부로 넥서스 홀딩스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승인합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예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희진이 한서연을 총애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뒤에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그녀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보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권희진과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알파룸. 한서연이 직접 명명한 신사업 전략본부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곳은 전통적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술 기업이나 군사작전본부를 방불케 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유럽 바이오테크 시장의 주가 변동, 관련 특허 출원 현황,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명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지난 일주일간 이 방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스위스의 거대 제약사 노바티스가 발주한 차세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이 계약은 향후 10년간 바이오테크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조 원대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준이 프로젝트 타이탄의 성공 이후 그룹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확신하고 있던 먹잇감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는 유럽의 정계와 노바티스 이사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감행했다. 셀레스티얼이 가진 압도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은 이 경쟁에서 그들을 거의 승자로 확정지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넥서스 홀딩스를 심각한 경쟁 상대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권위지는 건설과 IT 전문가일 뿐 바이오 분야는 문외한이라고 얕잡아 본 것이다. 본부장님, 셀레스티얼 측이 최종 입찰가를 우리보다 15% 낮게 제시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재무팀에서 파견된 분석가가 초조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넥서스의 자금력을 시험하기 위해 고의적인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이 막대한 자금 싸움에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가격이 아닌 다른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이 프로젝트를 유통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가 제안하는 것은 더 빠르고 값싼 배송 트럭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배송 트럭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주선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권희진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략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서연이 노바티스의 RD 수석이 AI 기반 유전자 분석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보고하자 권희진은 바로 다음 날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을 스카우트해 넥서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것이 그의 총애 방식이었다.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선언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서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우리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간 단축과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만함, 즉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신념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한편 셀레스티얼 타워에 강태준은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노바티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넥서스가 감히 이 판에 뛰어들었다는 게 우습지 않나? 권희진이 내 전 아내를 고용했다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나를 따라하는 건가? 그는 시가를 피우며 거만하게 웃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넥서스 측이 최근 유럽의 소규모 AI 랩을 인수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변수가. 강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장난감이야.
그깟 장난감 하나로 이 거대한 계약의 판도가 바뀔 것 같아? 노바티스의 늙은 이사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자금력과 유통망이야. 바로 셀레스티얼이 가진 것들이지. 드디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이 되었다. 스위스 본사와 연결된 화상회의 시스템. 셀레스티얼의 발표자가 먼저 나섰다. 그의 발표는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막대한 자금 지원, 전 세계에 깔린 물류망, 그리고 15%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을 강조했다. 셀레스티얼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노바티스 이사진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드디어 넥서스 홀딩스의 차례가 되었다. 화면에 등장한 것은 권희진이 아닌 한서연이었다. 강태준은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지성으로 화면을 장악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넥서스 홀딩스 신사업 전략 본부장 한서연입니다. 셀레스티얼은 여러분께 더 저렴한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더 빠른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약 하나가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 평균 10년, 비용은 2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유통이 아니라 개발 속도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넥서스가 인수한 AI 랩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띄웠다. 이것은 넥서스의 AI가 지난 48시간 동안 분석해낸 새로운 단백질 구조 후보입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6개월이 걸릴 작업이었죠. 이 사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R&D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셀레스티얼이 제안한 15%의 비용 절감. 과연 그것이 7년의 시간을 버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그녀의 논리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뒷받침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여러분의 기술을 실어 나를 거대한 트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넥서스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날아갈 우주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끝났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서연이 사용한 AI 랩이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장난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노바티스 이사회 의장에게 연결해 로비 자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전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결과는 1시간 만에 나왔다. 강태준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노바티스의 CEO가 직접 걸어온 전화였다. 강 회장, 자네의 제안은 인상적이었네. 하지만 우리는 더 혁신적인 파트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네. 넥서스 홀딩스 1세, 강태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유가 뭐요? 가격은 우리가, 돈이 아니야, 강 회장. CEO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서연 본부장. 그녀가 제시한 비전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고민해온 문제의 해답이었네. 자네는 정말 대단한 보석을 놓쳤더군. 그 대가는 혹독할 거야. 전화는 끊겼다. 보석을 놓쳤다. 그 말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에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패배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한서연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감찰팀, 아니, 외부 해결사를 당장 불러.
그는 비서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것을 감시해. 한서연이 권희진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의 다음 계획이 뭔지 전부 알아내.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수단도 망설이지 마. 강태준의 더러운 반격이 시작되었다. 넥서스의 서버에는 즉각적인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고, 서연이 새롭게 구성한 AI 랩의 연구원들에게는 셀레스티얼 측의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가 비밀리에 접촉해왔다. 그들은 서연의 팀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권희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연구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보고했다. 권희진은 그녀의 판단을 기다렸다. 미끼를 물게 하죠.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만남을 수락하라고 하세요. 대신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을 수집할 겁니다. 권희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군. 그는 이미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 작전 수준으로 격상시킨 상태였다. 강태준의 해결사들이 심은 도청 장치는 설치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넥서스의 보안팀에 의해 감지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연과 권희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셀레스티얼 타워의 강태준 집무실은 그가 겪고 있는 굴욕감만큼이나 차갑고 어두웠다. 노바티스 계약 실패의 충격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 주주들의 원망 섞인 전화가 빗발쳤고 언론은 연일 셀레스티얼의 오판과 넥서스의 화려한 등장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 모든 기사의 중심에는 한서연 자신이 버린 아내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가 심어둔 해결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넥서스의 보안은 철옹성이었고 그들이 간신히 포섭하려 했던 연구원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정보만을 흘렸다. 강태준은 자신이 한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더 빠르고 확실한 파괴를 갈망했다. 바이오가 안 되면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강태준은 자신의 재무팀 수장들을 호출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권희진이 그깟 AI 연구소 하나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겠다. 웃기는 소리. 그놈도 결국 빚으로 회사를 돌리는 장사치일 뿐이야.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를 박살내. 재무 담당 임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반문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명백한 시세 조종입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강태준은 그 말을 자르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적발? 이 대한민국에서 감히 누굴 적발한다는 거야. 내가 바로 법이야. 당장 넥서스가 인수한 AI 랩의 기술이 가짜라는 루머를 퍼뜨려.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넥서스의 주식을 공매도해. 일주일 안에 권희진이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들어. 그의 광기 어린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정체불명의 투자 분석 사이트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넥서스 홀딩스 검증 안 된 AI 기술의 묻지마 투자 제2의 법을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는 넥서스 홀딩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정체불명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스크린에 떠오른 파란색 하락 곡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희진과 한서연이 지금쯤 패닉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같은 시각 넥서스 홀딩스의 알파룸. 한서연은 강태준의 사무실과 똑같은 주가 변동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그는 정면 승부에서 패배하자마자 가장 추악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옆에는 권희진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패턴입니다. 서연이 권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몰리면 언제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죠.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그녀는 넥서스의 법무팀장과 증거 분석팀을 회의실로 호출했다. 강태준이 뿌린 모든 가짜 뉴스의 출처 IP를 추적했습니다. 분석팀장이 보고했다. 모두 셀레스티얼 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등록된 서버에서 나왔습니다. 법무팀장이 뒤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공매도 주문 모두 5개의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자금의 출처는 결국 강태준 회장의 차명 계좌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권희진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예측대로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그가 움직일 길목에 미리 법률적인 덫을 설치해 두었다. 그는 우리가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거라 예상하고 있겠죠.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권희진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방어 대신 증거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의 탄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단 한 방에 끝낸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십시오. 강태준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알파룸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치열했던 전투의 긴장이 가시고 늦은 밤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권희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 치열한 전략 회의와 위기 대응의 순간들이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라는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그를 그렇게 잘 아는 겁니까? 권희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의 경멸 속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는 나를 소유물로 여겼지만 소유물은 주인을 관찰하죠. 그의 모든 약점, 모든 두려움, 그리고 그의 병적인 오만함까지도요. 권희진의 눈빛이 깊은 연민과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태준은 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친아들처럼 믿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회사를 집어삼켰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빼앗기 위해 존재하죠. 그녀는 3년 전 마지막 모욕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내 발밑에 신용카드를 던졌어요. 내 가치가 고작 그 정도라고 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가 남긴 깊은 상처가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권희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강태준의 거친 소유욕과는 달랐다. 그것은 조심스럽고 따뜻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손길이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권희진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차가운 벽이 두 사람의 뜨거운 심장 소리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운명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질 것을 예고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셀레스티얼 타워의 강태준은 지난 며칠간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것을 보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권희진과 한서연이 자신의 자금력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시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남은 비자금까지 총동원해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었다. 그의 오만함은 브레이크 없이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오늘로 끝이다. 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권희진이 내일 아침 내 사무실에 무릎 꿇고 찾아오게 될 거다. 그가 축배를 들기 위해 샴페인을 따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대한민국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속보 셀레스티얼 그룹 강태준 회장 넥서스 홀딩스 주가 조작 및 시세 교란 혐의 포착. 검찰 전격 압수수색 돌입. 동시에 넥서스 홀딩스 법무팀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되었다. 강태준의 차명 계좌 내역, 가짜뉴스가 유포된 해외 서버 IP 추적 결과, 그리고 셀레스티얼 내부자의 양심 선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그것은 강태준이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법의 그물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넥서스가 아니었다. 투자자들의 공포는 셀레스티얼 그룹으로 향했다. 총수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주가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개장 15분 만에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강태준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시세 조종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여기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강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법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룹은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속을 면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총회장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 이것은 넥서스 홀딩스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저들의 조작된 자료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셀레스티얼을, 그가 필사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하려던 바로 그때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권희진과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한 전쟁의 여신처럼 당당하고 차가웠다.
강태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네, 네가 감히 여길, 왜, 주주들이 술렁였다. 저 여자는 강 회장의 전 부인 아닙니까? 넥서스 홀딩스의 본부장. 한서연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강태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저는 셀레스티얼의 전 안주인이 아니라 넥서스 홀딩스의 신사업 본부장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해결사에게 불법 도청과 해킹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원본 녹음 파일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탕진했습니다. 그는 셀레스티얼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총 회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태준을 끌어내라. 회사를 망친 놈. 주주들의 외침 속에서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부,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오만의 탑까지. 그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자신을 냉담하게 내려다보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왜, 도대체 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모든 걸 줬잖아. 그런데 감히. 왜?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무너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심지어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분명하게 속삭였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걸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이 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강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려는 듯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의 제국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천상의 제국 셀레스티얼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천상 제국은 그가 쌓아 올린 오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해임과 동시에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주가 조작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주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군림했던 강태준은 이제 법정 피고인석에 선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측근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 줄을 섰다. 그가 경멸했던 법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고 있었다. 배신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오만은 추락으로 되돌아왔다. 언론은 연일 총수 리스크가 어떻게 한 기업을 파멸시켰는지 대서특필했다. 그가 한서연을 공공연하게 모욕했던 파티 영상, 그녀의 재능을 무시하고 신용카드를 던졌던 일화들이 가십처럼 퍼져나갔다. 대중은 그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그가 한때 소유했던 여자의 화려한 반격에 열광했다. 강태준은 경제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남편으로 전락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포착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그는 마지막까지도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는 끝까지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무엇에 의해 무너졌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셀레스티얼 타워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화려했던 로비는 압류 딱지로 뒤덮였다. 강태준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던 펜트하우스 볼룸은 먼지만 쌓여갔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국은 그의 아내를 얕잡아 본 그 순간부터 이미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서 넥서스 홀딩스는 가장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였다. 한서연이 이끄는 신사업 전략본부는 셀레스티얼의 붕괴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그룹의 알짜 자산들을 인수할 계획을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무너진 제국 위에 더 견고하고 건강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경영자의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진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는 넥서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서연의 계획을 지원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실행하십시오. 자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총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바람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판단력이 자신의 판단력보다 이 사태에 대해 더 정확함을 인정했다. 서연의 첫 번째 목표는 셀레스티얼이 보유한 바이오테크 연구시설과 프로젝트 타이탄의 잔해 속에서 가치 있는 인력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가치를 몰랐지만 서연은 그들이 넥서스의 미래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버렸던 보석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싶었다. 인수합병 과정은 치열했다. 셀레스티얼의 남은 자산을 노리는 다른 하이에나들도 많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셀레스티얼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고 강태준이 숨겨둔 핵심 기술 특허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넥서스는 단 3개월 만에 핵심 자산 인수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셀레스티얼의 구조 조정 대상이 된 직원들 앞에 직접 섰다. 강당을 가득 메운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불안이 가득했다. 여러분은 강태준 회장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오만함의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넥서스는 여러분의 기술력과 경험을 원합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재건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고용 승계 계획과 넥서스의 비전을 제시했다. 강태준이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약속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너뜨린 것을 그의 전 아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권희진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유능한 전략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정한 리더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던 강태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얻으며 제국을 확장하는 서연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몇 달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홀딩스 최상층.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늦은 밤이었다. 한서연과 권희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저 멀리 한때 도시를 압도했던 셀레스티얼 타워가 이제는 불 꺼진 유령처럼 어둠 속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새로운 활기로 빛나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권희진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동맹의 차가움이 아닌 깊은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강태준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재능을 알아보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만난 유일한 전우였다. 모든 것이 끝났군. 권희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거겠지. 당신 덕분에. 그는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의 복수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칼이자 방패였으며 그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보다 더 따뜻한 리더였다. 서연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우리 둘 다 해낸 일이에요. 당신은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믿어주었어요. 강태준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내 능력을 당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내가 떠나지 못할 거라고 했죠. 서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나를 아름다운 세상에 가두고 내가 그 안락함에 중독되어 날갯짓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믿었어요. 그는 내가 자신의 돈과 권력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새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권희진은 그녀의 그런 강인함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연약함이 아닌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강태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날개가 꺾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동등하게 혹은 자신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젠 우리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군. 권희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들의 결혼은 강태준을 무너뜨린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계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그와의 파트너십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깨달았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녀는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파트너 이상으로 느끼고 있었다. 권희진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오. 내가 말하는 건 파기가 아니라 갱신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었소. 서연이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넥서스 홀딩스의 지분 20%를 그녀에게 양도한다는 주식 양도 증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값비싼 선물일까봐 순간적으로 경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싶지 않았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던졌던 신용카드의 모욕이 떠올랐다. 하지만 권희진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선물이 아니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것은 당신의 몫이오. 당신의 재능과 전략이 넥서스에 가져다 준 가치, 그리고 셀레스티얼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당신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 강태준은 당신을 장식품으로 취급했지만
나는 당신이 이 제국의 공동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는 그녀의 독립성과 능력을 그 무엇보다 존중했다.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서연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약은 끝났소.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심플하지만 깊은 빛을 내는 반지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형식적인 반지를 빼내고 새로운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 맞이하고 싶다는 나의 진심이 담긴 청혼이요. 나를 받아주겠소? 그의 눈빛에는 전략가의 냉철함 대신 한 남자의 진솔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총애라는 것을. 강태준의 총애는 감금과 소유였지만 권희진의 총애는 존중과 자유,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웃었다. 그녀는 증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대신 권희진의 넥타이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는 뜨거운 신뢰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잠재력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넥서스와 셀레스티얼의 핵심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제국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곳은 한 사람의 오만으로 움직이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두 명의 천재적인 전략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끄는 강력한 연합이었다. 한서연, 한때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총재의 아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여왕이 되어 자신을 알아본 유일한 남자와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